환경에 의한 환경을 위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여기는 GP지기 초대석입니다. 안녕하세요. 팟캐스트 GP지기 초대석입니다. 대한민국 곳곳에서 환경을 위해 힘쓰고 계시는 분들을 모시고 진솔한 이야기를 나눠봅니다. 네, 안녕하세요. 홍수로 수해를 입은 모든 분들의 피해 복구와 일상 복귀가 안전하게 이루어지기를 기원합니다입니다. 한스쌤 오늘이 역대급으로 이름이 제일 긴 것 같아요. 네. 사실 최홍수라고 하려고 했는데 이러면은 초반에 듣고 약간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생길까봐 조금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 조금 더 안전하고 빠르게 일상 복귀를 할 수 있도록 좀 기원하는 마음에서 좀 길게 써봤습니다. 네, 올해 장마 기간이 예년과는 좀 다른 것 같아요. 맞아요. 지금 비가 위아래로 움직이면서 내리고 있고 피해도 많다고 하니까 이런 호우 피해에 좀 청취자분들도 각별히 조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허그 윌리엄스 님이 유튜브에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참 잘했어요. 나도 너도 우리도 모든 지구인과 우주인들이 응원드립니다. 라는 댓글 남겨주셨는데요. 네, 이게 지난번 현대미술 작가님을 모셔놓고 한 에피소드에서 네, 하석준 작가님. 네, 하석준 말씀하시는 작가님이랑 거죠? 함께한 에피소드에서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유튜브에서 항상 찾아주시고 댓글 달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도 많은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본 정부가 최근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를 결정했죠. 이 소식을 궁금해하시는 청취자분들이 많은데요. 오늘 일타 강사를 초대했으니 끝까지 청취 부탁드립니다. 그럼 방송 광고 듣고 초대 손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린피스 자원봉사를 만나고 자원봉사가 재밌어졌다. 그린피스 자원봉사 함께하고 좋은 변화가 시작됐다. 플라스틱 제로 해양보호부터 기후위기 대응까지. 그린피스 자원봉사자는 환경보호 메시지를 널리 알리기 위한 다양한 캠페인을 함께 만들어갑니다. 지구를 위한 긍정적인 일을 시작하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검색창에 그린피스 자원봉사를 검색해 자원봉사자로 등록하세요. 오늘 지피지기 초대석에는 장마리 그린피스 기후에너지 캠페이너가 자리해 주셨습니다. 마리쌤 청취자분들에게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후쿠시마 오염수 1타 강사 장마리 캠페이너입니다. 저 1타 강사 맞나요? 자신감 없는 목소리. 1타 강사님 맞으시죠? 후쿠시마 오염수에 있어서는 진짜 1타 강사님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맞아요. 오늘 청취자분들도 많은 기대해 주실 걸로 기대가 되는데 이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 누가 언제 어떻게 승인한 건가요? 일단 지난 7월 22일이었죠. 그러니까 일본 원자력 규제위원회에서 내년 여름부터 130만 톤에 이르는 오염수를 방류한다고 결정을 내린 거고요. 네. 뭐 사실상 이제 최종적으로 해양에 방류하겠다라는 내부 결정은 이미 이루어졌었고 공식적인 절차상으로는 정말 완전 최종적인 결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용을 이해를 해보자면 지금 일본 정부가 2050년까지 후쿠시마 원전 폐로 작업을 마치고 그러기 위해서 오염수를 해양에 방류한다는 거죠. 근데 사실 이 원전 폐로 작업도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왜 우리가 오염수 얘기를 하는데 후쿠시마 원전 폐로까지 얘기해야 되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그런데 사실상 이 후쿠시마 원전 폐로와 오염수 방류가 굉장히 연관성이 있는 문제예요. 이 폐로라는 작업이 사실상 예를 들면 이제 초르노빌이죠. 우크라이나에 있는 초르노빌 원전에서 사고가 났었는데 원전 사고가. 네. 그런데 사실상 지금 후쿠시마에 남아 있는 해결료보다 초르노빌 원전에 남아 있는 해결료가 약 2배가 많아요. 그런데 이 우크라이나 정부의 과학자들은 앞으로 초르노빌 원전에 남은 해결료를 제거하는데 약 100년 이상이 걸린다고 해요. 네. 그런데 이 100년이라는 시간을 제시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언제까지 해결료를 없앨 수 있는지에 대한 아이디어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크라이나의 초르노빌 원전보다 해결료가 2배 많은 후쿠시마는 도대체 언제 폐로가 끝날 것인가? 여기서 우리에게 중요한 건 폐로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오염수가 계속해서 만들어진다는 거죠. 네네. 특히 이제 도쿄전력이 첨단 로봇파를 활용해서 2050년까지 폐로 작업을 다 완전히 마칠 거라고 밝혔지만 지금 이 로봇의 수준이라는 게 올해 안에 약 1g 정도의 해결료 파편을 제거하는 것을 시험해 보겠다라고 지금 발표한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9억
6,700만 g에 달하는 해결료 파편을 일단 없애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시간이 걸릴 수 있고 그에 따라 굉장히 훨씬 더 독성이 높은 오염수가 많이 만들어질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는 거죠. 이 초르노빌 원전에 남아있는 해결료 양이 있고 또 후쿠시마 제1원전에 남아있는 해결료 양이 있을 텐데 어떻게 이렇게 2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 해결료 양을 한쪽은 100년이 걸려서 폐로 작업을 진행하겠다고 주장을 하고 한쪽은 약 30년인가요? 그 안에 폐로 작업을 진행하겠다고 주장을 하는 건가요? 쉽게 얘기하면 후쿠시마 원전의 사고로 인해서 녹아내린 3개의 원자로 안에 지금 어떤 상황인지를 누구도 제대로 알지 못해요. 왜냐하면 근처에 가면 치사량 1시간 만에 이제 치사율이 높아지는 그 수준의 방사선이 나오기 때문에 네. 이 로봇팔로 고작 1g 해결료 파편밖에 없앨 수 없는 이유가 올해 안에 그 안에 근접하기가 어렵기 때문이에요. 로봇팔을 넣으면 그 로봇팔마저도 고장이 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런 상황에서는 2050년까지 폐로 작업을 어떻게 할 수 있다라는 계획조차 나올 수 없는 상황인데 네. 2050년까지 폐로 작업을 하겠다고 일본 정부가 주장을 하는 것은 현실성 없이 다만 그들의 목표를 얘기하는 거죠. 주장하는 거죠. 이 후쿠시마 제1원전에 톤 단위의 해결료가 남아있는데 이걸 그램 단위로 제거하겠다고 하니까 이게 2050년까지 정말 가능한 건지 의문이 드네요. 그린피스는 2050년까지 폐로 작업을 하겠다는 것은 그 비현실적인 거의 판타지에 가까운 일본 정부의 주장이라는 것을 이미 저희가 비판하고 경고한 바가 있어요. 네. 작년 3월에 그린피스가 후쿠시마 원전을 일본에서 가장 잘 아는 기술자가 있거든요. 네. 이분이 이제 후쿠시마 원전을 건설했던 회사 중에 하나인 지원자력에서 이제 후쿠시마 제1원전을 담당하는 이제 수석 관리자로 보내셨던 사토 엔지니어가 있어요. 그래서 네. 이분과 저희가 오랜 시간 폐로 작업을 추적을 해왔고요. 네. 같이 이제 작년에 발표한 보고서 핵심은 이 원전 폐로 기술 지금 도쿄전력이 채택하고 있는 기술로는 2050년까지는 어떤 경우에도 폐로를 마치기가 어렵다라는 분석이 나온다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이 지금 도쿄전력이 채택하고 있는 폐로 기술이 원자로에 남아있는 해결료 파편을 다 오염수로 만들고 그리고 아직까지 나온 적이 없던 예를 들면 우라늄, 이제 플라토늄처럼 알파성 핵종으로 굉장히 독성이 높은 이런 방사성 물질을 다 이제 우리 바다로 방류시킬 수도 있다라는 것을 저희가 보고서를 통해서 알렸던 거죠. 네.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 일본 정부가 목표대로 2050년까지 폐로를 마칠 가능성이 굉장히 희박하다. 더불어 이 폐로를 위해서는 이미 그 원전 사고로 고준위 핵 폐기물이 된 이 건축물에서부터 토양이나 잔디 이제 이런 것들을 다 밖으로 옮겨내야지만 되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을 다 이제 후쿠시마 원전 밖에서 빼서 어디 둘 곳이 없어요. 부지를 찾을 수도 없고 그것에 동의하는 그 지자체를 찾는 것도 불가능에 가까울 거예요. 문제는 그렇게 빼내기 전에 부지를 찾기 전에 원자로에 그렇게 2050년까지 근접하는 것 자체가 이제 과학기술적으로 현실적이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제안하는 거는 그 후쿠시마 제2원전의 부지 자체를 굉장히 거대한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으로 활용을 해야 하고 어쨌든 폐기물이 다 그 안에 있을 거기 때문에 오염수 역시 해양 방류가 대안이 아니라 부지 내에 장기 저장하는 방법으로 가야 한다는 것이죠. 오염수를 그러면은 방류하지 말고 같이 이렇게 저장을 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왜 일본 정부는 이번에 방류 결정을 내린 건가요? 표면적인 이유는 이 원전 폐로 작업에 방해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2050년까지 폐로를 하려면 그 작업을 위해서 중장비도 원전 내부에 들이고 이제 폐기물도 저장하는 처리장을 만들어야 하고 하다 보니 부지 확보가 필요하다. 그런데 이제 오염수를 저장해 놓다 보니 부지가 없다. 그래서 오염수를 해양에 방류하면서 이제 부지 확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이면에는 그 오염수 저장 탱크를 없애고 원전 사고의 흔적을 없애겠다는 정치적인 의도가 굉장히 있는 것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 더 이상 수조 원의 돈을 들여서
오염수를 저장 관리하지 않겠다는 의지인 거죠. 한편으로는 굉장히 결국엔 돈 문제인 겁니다. 그렇다면 2050년까지 기술적으로 폐로 작업을 완료할 수 없는 상황인데도 그걸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말씀이죠. 네, 앞뒤가 안 맞는 주장을 하면서 자신들의 의도에 이런 그 조건들을 비현실적으로 이제 껴맞추고 있는 거예요. 2050년까지 폐로 작업을 하면 사실 더 많은, 더 고독성의 오염수가 생기고 이를 이제 장기 저장하면서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저장하면서 방사성 물질을 처리하고 안전을 확보해야 하니 그 사실상 지금의 저장 탱크를 다 없앤다는 것도 사실 불가능한 그 바람이거든요. 네. 지금 일본 정부의 전제와 주장이 현재까지 발생한 오염수 이외에 추가적으로 오염수가 발생하지 않을 거니까 저장 탱크를 이렇게 많이 가지고 있을 필요도 없다. 이제 이런 의도인데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 폐로와 오염수의 연관성을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실제로 그 오염수 발생을 막기 위해서 일본 정부에서도 여러 가지 노력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들이 모두 실패했다고 들었어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 오염수가 발생하는 원인을 줄여야지 이제 오염수의 양 자체를 조정할 수가 있고 그래야지 저장 탱크의 용량도 오랫동안 확보할 수 있다. 이제 이것이 처음의 계획이었는데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다액종 제거 설비라고 하는 알프스를 가동해서 일본에서 방사성 물질을 관리하는 기준치보다 훨씬 이하의 수치로 관리하겠다는 거 역시 목표였는데 그것도 실패했죠. 그리고 이제 이 후쿠시마 원전의 부지가 외부에서 산에서 지하수가 굉장히 많이 내려오는 구조예요. 이제 굉장히 크고 높은 산으로 이루어진 지역인데 후쿠시마라는 지방 자체가 네. 그런데 거기를 엄청나게 깎아가지고 원전을 만들었다 보니 이게 지하수가 내려오는 경로를 사람이 다 알 수가 없거든요. 그 경로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차단을 못하는 건데 이 어마어마한 양의 지하수가 매일마다 만들어지는데 이걸 막기 위해서 이제 동토벽이라는 걸 만들었죠. 근데 오히려 이게 녹아내리고 문제가 생겨서 오히려 이제 관리 비용이 더 들어가는 상황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그 어떤 오염수의 양을 줄이거나 오염수를 처리하겠다는 일본 정부의 계획이 모두 다 실패한 거죠. 그렇다면은 이제 이번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결정으로 방류되는 오염수는 총 얼마나 되는 건가요? 이게 거의 한 12년 동안 생겨난 방사성 오염수고요. 네. 지금 예를 들어 내년 여름에 방류를 한다고 했을 때는 약 130만 톤이 좀 넘는 양이 될 텐데, 네. 일본 정부가 공지한 수준처럼 삼중수의 농도를 희석하기 위해서 물을 붓게 되어 있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되면 이제 오염수 1리터당 약 254리터의 깨끗한 해수를 넣어야 한다고 해요. 저희가 계산을 해보니. 그래서 실제 방류해야 할 양이 총 최소 30년간 3억 톤 정도가 나올 거다. 그리고 그 안에 삼중수소와 탄소14라는 방사성 물질의 총량은 그대로 유지가 된다. 이 삼중수소랑 탄소14라는 방사성 물질은 해양 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나요? 탄소14와 삼중수소는 전 세계에서 원전 인근에 사는 주민들을 가장 많이 피폭시킨 방사성 물질이에요. 그만큼 원전 가까이 살면 거의 피할 수 없는 수준의 이제 방사성 물질인 건데, 그래서 원전 가까이에서 살다 보면 이게 삼중수소랑 탄소14라는 방사성 물질이 사고가 나지 않은 정상 가동 원전에서도 이제 공기 중으로 혹은 해양에 방출된 양 때문에 주민들이 일상생활 속에서도 피폭을 입는 거죠. 근데 이게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지속적으로 사람이나 생물이 노출됐을 때는 이 유전자를 완전히 방해하는 거예요. 훼손시키고. 네. 예를 들면 우리 몸 안에도 수소가 있고 탄소가 있다 보니까 이 방사성 삼중수소와 탄소14가 몸에 들어가면 우리 몸에 있는 탄소, 우리 몸에 있는 수소로 치환이 되면서 유전자에게 복귀할 수 없는 훼손을 하고 그 유전자가 입은 치명적인 이 오류들이 결국에는 몸에 세포가 쌓이고 세포가 죽거나 이제 상하고 이제 이런 것들을 야기하면서 유전병을 이제 초래한다라고 연구 결과 알려진 바가 있어요. 그 마리쌤이 아까 얘기해 주신 것처럼 오염수를 물에다 희석을 한다라고 그랬는데 그렇다고 하면은 일본 정부는 안전하다라고 주장을 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네. 이 농도를 네. 낮추기 위해서 희석을 한다라는 이
논리 자체가 네. 굉장히 기존의 그 원전 산업계의 논리와 일치해요. 방사성 물질이 농도가 낮아진다고 해서 그 방사능이 약해진다거나 방사성 물질의 성질이 약해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원전을 가동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자연에 이렇게 방사성 물질을 일정 부분 노출하게 되어 있다 보니 그 안전성에 대해서 합리화를 하고 설명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방법이 바로 농도라는 기준에 맞추는 거거든요. 근데 이 기시다 정부와 국제원자력기구 IAEA가 오염수의 처리 기준을 음용 수준에 맞췄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거라고 주장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거는 그들의 목표일 뿐 현재까지 음용 수준에 맞춰서 오염수 처리를 성공시킨 적이 없어요. 이게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음용 수준에 맞춰서 처리를 성공한 적이 없는 건가요? 아니에요. 후쿠시마 오염수를 지금 방류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그 방류하려고 하는 오염수가 음용 수준에 맞춰서 방류할 거니까 괜찮다고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거를 그만큼 안전하게 음용을 할 수 있는 정도로 후쿠시마 오염수를 처리를 성공한 적이 없다. 이제 이 말씀을 드리는 거죠. 일본 정부가요, 쌤? 네. 그래서 그들의 주장은 이제 문서에만 존재할 뿐 기술적으로 입증된 바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검증하겠다는 그 주장을 믿고 그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그 후쿠시마 오염수 뉴스 같은 데를 보면은 삼중수소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청취자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요 오염수에서 포함된 삼중수소는 아까 조금 그런 유전병이나 이런 것들도 발생시킬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한편 또 도쿄전력이나 이런 일본 정부에서는 괜찮다라고 하는 건데 어떤 것이 좀 맞을까요? 그러니까 사실 요즘 언론 보도를 봐도 네. 삼중수소를 제외하고는 알프스라는 처리 기계로 오염수를 안전하게 처리해서 내보낸다고 한다라는 뉴스 보도도 많아요. 근데 그럴 때마다 제가 깜짝깜짝 놀라요. 왜냐면 사실 그거는 일본 정부가 우리나라 사람들 혹은 다른 나라의 시민들이 그 믿길 바라는 그대로 지금 뉴스에서도 보도가 되는 거예요. 일본 정부의 주장이고 사실 그들이 삼중수소라는 방사성 물질에만 초점을 맞추고 소통하는 그 이유가 있거든요. 왜냐면 네. 사실 지금 알프스라든지 오염수의 문제는 삼중수소뿐만이 아니라 오염수 안에 그 외에도 처리되지 않는 63가지의 방사성 물질이 남아있는다는 게 문제인 거고 네. 다액정 제거 설비가 여태까지 그 물질들을 제대로 처리한 바가 없어서 네. 세슘이나 이제 스트론튬처럼 생물이나 인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이제 미치는 방사성 물질들이 여태까지 최소 100배나 2만 배 이상도 높게 나왔다. 사실상 우리가 다액종 제거 설비의 성능에 대해서 확인해왔던 기술적인 증거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삼중수소만 문제가 아닌 거죠. 그런데 네. 이 도쿄전력이든 일본 정부든 의도적으로 삼중수소라는 물질에만 초점을 맞추고 소통을 해온 거예요. 네. 그런데 그마저도 그 삼중수소마저도 사실 안전하지 않죠.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제 오래 노출됐을 때는 그 유기결합 삼중수소라는 것으로 변형이 되면서 네. 사람이나 생물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런데 이 일본 정부가 왜 삼중수소에 초점을 맞추는지에 집중하는 게 중요해요. 네. 그러니까 삼중수소를 농도에 맞춰서 희석하면 안전하다. 삼중수소는 몸에 들어가도 일찍 배출이 되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는 안전한 방사성 물질이다. 라고 하는 것이 전 세계의 원자력 업계가 소통해오는 그 논리 구조이기 때문이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삼중수소 반감기가 짧아서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라고 주장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뭐 독일이나 영국 같은 이 주요 국가들에서는 삼중수소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유전적인 변형을 일으키는 문제, 그리고 이제 정상 가동 중에도 주변 인근 주민들을 피폭시키는 문제,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삼중수소 위험성을 인지를 하고 배출 기준은 이미 상향했던 바가 있어요. 이게 우리나라랑 일본도 이런 국내외 다양한 연구 결과들을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이네요. 네, 그러니까 사실상 이 방사성 물질의 어떤 오염 정도 혹은 방사성 물질의 위험성을 다룰 때는 사실 이 최신의 연구 결과를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이게 사람의 안전에 관한 문제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이제 우리나라나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 방사성 물질이나 원전에 대해서 아직도 여전히 굉장히 폐쇄적인 문화를 가지고 있고 그로 인해서 이제 해외에서 어떤 최신 연구 결과가
발견이 됐던지 간에 그들의 어떤 이해관계, 이익에 맞춰서 이 안전에 대한 문제를 굉장히 경시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누군가의 이익보다는 사실 우리 모두의 안전을 가장 최우선으로 해야 하는 문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죠. 진짜 건강이 제일 중요하고 우리 모두가 좀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것이 정말 중요한데 네. 아까 마리쌤이 얘기했던 그 다액종 제거 설비죠. 알프스에서 삼중수소 이외에 뭐 방사능 물질이 63가지가 제대로 처리되지 않았다라고 했는데 그럼 이 방사성 물질들은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 건가요? 일단 일본 정부의 계획은 네. 그 총 64가지의 이 방사성 물질을 다액종 제거 설비를 업그레이드해서 한 번 더 처리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뭐 세슘이나 스트론튬이 최소 100배에서 2만 배까지 높게 나왔던 것이 1차 처리 결과였고 네. 이제 2차 처리 결과를 이제 밝혀야겠죠. 네. 근데 이 문제가 뭐냐면 그 방류를 하기 전에 최종적으로 처리한 그 방사성 오염수 안에 어떤 물질이 어느 정도 있는지에 대한 수준을 공개하지 않겠다는 게 지금 도쿄정을역의 방침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참 재밌는 거죠. 아니 언제 어떻게 방류를 할지 그리고 방류를 할 오염수에 어떤 물질이 얼마나 들어있을지 체크도 하지 않고 공개도 하지 않는다면서 무조건 안전할 거라고 얘기한다는 게 네. 그래서 이것이 사실은 문서상에만 존재하는 목표이고 주장이다. 그래서 이 오염수가 안전할 거라고 얘기하는 게 굉장히 그들의 목표에 불과하다. 그 부분을 좀 희망사항이다. 강조할 필요가 네. 있겠습니다. 네. 네. 일본 정부의 주장도 일본 정부의 주장이지만 저는 이 국제원자력기구 IAEA의 주장을 좀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이 국제원자력기구라는 이름을 들으면 이 그렇죠. 기구가 주장하는 것이 네. 굉장히 신뢰도가 높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후쿠시마 오염수를 처리를 해서 해양에 방류해도 괜찮구나라는 인식을 하시지는 않을까 걱정도 되는데 이 IAEA는 어떤 기구인가요? 국제원자력기구 IAEA는 실제적으로 오염수가 방류됐을 때 생태계나 인접국 시민들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토하고 분석한 바는 없어요. 왜냐하면 네. 이 국제원자력기구 IAEA가 오염수의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는 기관이 본래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의 운영 목적 자체가 인체 방사성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있는 게 아니라 네. 핵무기나 원자력 발전을 운영하는 국가들의 분담금을 통해서 운영이 되는 기구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핵무기나 원자력 발전이 줄어들수록 이제 이 원자력 기구의 영향력은 줄어들게 될 수밖에 없는 거고, 그쵸. 지금 그 국제 원자력 기구 IAEA의 이제 운영을 맡고 있는 주요 요직에 있는 사람들이 대형 원자력 기업에서 경력을 수십 년 동안 쌓은 인물들이고, 이제 아프리카라든지 이제 중남미 전 세계 원자력 산업 확대를 위해서 로비를 벌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국제 원자력 기구에 이제 우리나라 시민들의 안전을 맡길 수 있는 것이냐, 일본 정부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것이라고 믿을 수 있을 것이냐, 이게 굉장히 의문이 드는 부분이고요. 이렇게 설명을 들으니까 확 이해가 되네요. 다행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린피스를 포함한 여러 국가에서 공식 서한을 보내요. 국제 원자력 기구에. 이제 저희도 네. 수없이 많이 보냈고요. 네. 과연 한국 정부는 여태까지 지난 3년 반 동안 뭐 국제 원자력 기구에 어떤 서한을 보내서 오염수 문제를 제기했는지 굉장히 궁금한데, 어쨌든 이 국가들이 이제 서한이라는 절차를 통해서 국제 원자력 기구의 그 냉정한 평가를 요구를 하고, 그분들이 이제 일본 정부와 같이 발표한 내용에서 문제점이 있거나 이제 의심 가는 바나 더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한 부분들을 다 꼼꼼하게 작성해서 보내거든요. 네. 네, 근데 어떤 그 회신도 한번 하지 않고 어떤 경고도 지금 무시한 채로 희석 처리한 오염수를 30년간 바다에 방류하면 안전하고 또 모든 것이 해결된다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는 거죠. 그럼 일십하고 있는 거네요. 네, 그런 것 안일십도 같아요. 아니고 일십. 그렇죠. 일십이랑 안일십 중 어느 거에 더 화가 나시나요? 저는 일십이 더 화가 납니다. 그렇죠. 저도 그러니까 봤는데 답이 없는 거면은 IAEA도 정말 이 원자력 이 산업에 대한 부응을
좀 더 초점을 맞추고 있다 보니까 이렇게 일십을 하는 게 아닌가 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이 희석 처리된 오염수를 30년간 뭐 바다에 방류하면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지만 마리쌤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게 과연 믿을 수 있는지 이렇게 일십하는 사람들이 믿을 수 있는지가 좀 의문이 듭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이후에 우리나라에 어떤 피해가 올지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피해가 예상이 되나요? 그 많은 분들이 사실은 오염수가 방류되면 막 당장부터 우리가 수산물 섭취를 멈춰야 되냐 이런 말씀 주시는 분들도 많은데 네. 가장 최근에 발표된 그 연구 결과가 있어요. 그 중국의 칭화대의 연구진이 사이언스에 밝힌 연구 결과에 따르면 후쿠시마 오염수가 해류를 따라 이동해서 한국 바다로 들어오는 시간이 7개월밖에 걸리지 않는다는 거죠. 네. 1년이 안 걸리는 거네요. 네, 그러니까 그 뒤부터는 계속 여러 경로를 통해서 이제 한국으로 유입이 되는 건데 이게 사실은 즉각적인 피해가 한국 수산업계에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당시에도 한국 수산업이 심각한 타격을 입었고 사실 많은 분들이 아직도 제가 어민분들을 만나면 이때 기억하고 계세요. 아, 정말요? 네, 시장에서 수산물, 건어물 파시는 분들도 다 기억하세요. 이때 얼마나 소비가 적어졌었는지. 근데 한국수산경제연구원이 2013년 말까지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당시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인해서 수산업에 입힌 피해가 금액상 뭐 1조 5천억 원에 달했다. 이제 이런 자료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수산 소비가 당시에 60에서 70% 정도 줄었다. 아, 이런 말씀들을 저는 이제 자료로도 봤지만 그 사람들을 만나도 많이들 그 업계에 계시는 분들 말씀하세요. 그래서 만약 후쿠시마 오염수가 해양에 방류가 되면 이게 거의 영구적으로 사실 나온다고 봐야 하는 것이지만 최소 뭐 30년이라고 했을 때 우리 수산업에 그 미칠 피해가 2011년 당시보다 훨씬 뛰어넘을 것이다. 국내 수산업 소비가 줄어드는 것은 뭐 당연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뭐 후쿠시마 어민들도 지금 겪고 있는 고통이지만 우리나라 수산물을 받아주는 곳이 과연 있을 것인가 이제 이런 걱정도 되는 거죠. 후쿠시마 어민들에 대한 말씀도 해주셨는데 일본 수산업계는 어떤가요? 이제 일본에는 전국어업협동조합연합회, 이제 줄여서 전여련이라는 곳이 있어요. 일본 네. 정부에서 오염수 방류를 결정할 때마다 한국의 시민들만큼 혹은 그보다 더 굉장히 강력하게 반대를 하고 계시는 단체예요. 네. 그러니까 오염수가 바다에 방류되면 후쿠시마뿐만 아니라 일본의 어업산업 전체가 괴멸할 거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네, 그리고 불과 뭐 몇 주 전에도 그 후쿠시마 원전 앞바다에서 수십한 물고기에서 기준치의 10배를 넘는 세슘이 발견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어민들은 사실 우리보다 더 자주 그런 광경을 보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오염수가 안전할 거라고 정부가 얘기를 해도 그 말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리고 뭐 우리나라에서도 사실은 2011년에 그 사고로 방출됐던 그 오염수 300톤 때문에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를 했고 여태까지 유지가 되고 있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사실상 오염수가 방류되면 일본과 한국의 어업이 더 큰 그 위험에 처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사실 한국 정부도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우리나라와 일본 수산업계에서도 이렇게 강력하게 반발을 하고 있는데 도쿄전력과 일본 정부는 방류 이후에 생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주장을 하고 있나요? 뭐 일본 정부도 그렇고 아까 말씀드린 국제원자력기구 IAEA도 그렇지만 이들은 계속 오염수를 해양에 방류해도 치명적인 문제가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130만 톤이 넘는 이 대량의 오염수가 네. 이제 끝이 아니라 이제 오염수로 인한 바다 오염, 해양 오염의 시작이다라는 걸 저희가 사실 인지할 필요가 있는데 뭐 일본 정부는 이런 부분을 전혀 인정하지 않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우리에게 어떤 피해로 돌아올지 모른다는 게 걱정스러운데요. 그린피스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에 어떤 캠페인을 이어오고 있나요? 사실 그린피스는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에 지난 11년의 시간 동안 계속해서 후쿠시마 현지의 방사선 오염 상황을 저희가 직접 가서 확인을 하면서 일본 정부가 주장하는 것처럼 후쿠시마가 그렇게 안전하지 않다는 부분을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서 소통하려고 애를 써왔고요.
그리고 사실상 저희가 그 후쿠시마 오염수의 문제를 그 전 세계 최초로 2019년에 폭로할 수 있었던 것도 긴 시간 동안 현장에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해왔던 것이 사실은 가장 큰 그 매개체였다. 그것이 이제 긴 시간 동안 저희가 현장에서 수집한 정보와 자료들이 그린피스가 2019년에 세계 최초로 오염수 방류에 대한 계획을 보고서로 폭로할 수 있었던 배경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일본 정부가 오염수를 방류하기로 결정을 한 이후부터는 네. 저희가 매년 참여하고 있는 국제해사기구 회의에서 IAEA와 일본 정부에 오염수 방류가 안전하다고 주장하는 객관적인 자료를 대라. 그리고 오염수 해양 방류가 유일한 오염수 처리 방법인지 어떻게 그런 귀결을 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입증하라라는 요구들을 해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일본하고 지리적으로도 굉장히 가까운 나라잖아요. 이 우리나라에서는 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결정에 대해서 어떤 대응을 하고 있나요? 그러니까 사실상 한국 정부가 지난 3년 동안 오염수 해양 방류를 막는 데 기여한 것은 없다고 봐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네. 이제 자체적인 노력을 해왔다고 하지만 이것이 일본 정부가 오염수 해양 방류를 위해서 진행해온 그들의 계획을 네. 뭐 저지하거나 지연시키거나 재고해 보도록 하거나 뭐 이제 이런 새로운 변화를 만드는데 전혀 한국 정부가 기여한 것이 없거든요. 네. 그래서 앞으로도 지난 3년 동안 해왔던 같은 방식으로 대응을 한다면 해양 방류를 막을 가능성이 이제 없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거든요. 특히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7월 26일에 약식 기자회견이죠. 도어 스태핑에서 일본 정부가 오염수 해양 방류에 대해서 한국의 동의를 구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어요. 하지만 동의를 구해야 한다는 것과 동의할 수 없다는 것은 전혀 다른 의미거든요. 그렇죠. 네, 우리가 한국 정부에 요구해야 하는 것은 국제사회를 통해서 일본 정부가 오염수 방류를 계속 추진한다면 한국 정부는 국제법으로 대응한다라는 입장을 명확히 밝혀야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그 국제법을 통해서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를 대응한 선례가 있다고 들었는데요. 최근에 제가 요즘 법정 드라마를 자주 보는데 여기서 판례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그런 혹시 만큼 우영우인가요? 네. 우영우. 거꾸로 읽어도 우영우. 네. 그만큼 이 판례가 중요하다라고 하는데 국제법에서도 선례가 어떤 게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거든요. 어떤 사건이었었나요? 앞서 말씀드린 네. 그러니까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났을 때 사실은 300톤의 오염수가 처리되지 않은 오염수죠. 네. 이게 사고로 방출이 됐어요. 사실 이렇게 되면 인접국에 바로 알려야 한다는 기준이 있는데 일본 정부가 그걸 2년 뒤에야 한국에 알렸어요. 그래서 한국 정부는 2013년에 그 사실을 알게 됐거든요. 그래서 당시 정부가 후쿠시마산 수산물을 수입하지 않겠다라는 금지 조치를 시작을 해요. 네. 그리고 이제 이에 대해서 인접국인 한국이 시작하니까 다른 나라들도 이 금지 조치에 동참을 하게 돼요. 그래서 당시에는 50개 가까운 국가들이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을 금지했어요. 네. 그러니까 일본 정부가 이제 WTO 세계무역기구라는 곳에 가서 이게 한국 정부의 보호무역 조치 때문에 우리 후쿠시마산 수산물이 지금 팔리질 못하고 있다. 네. 이거는 없어져야 된다라고 분쟁을 걸어요. 재판이 시작이 된 거죠. 그래서 한국 정부가 당시에 1심에선 졌어요. 그런데 2심에서 열심히 준비해서 정말 어렵게 1심의 결과를 뒤집고 이제 2심의 승소를 받게 되는 거죠. 그 뒤로부터 여태까지 한국 네. 정부가 후쿠시마산 수산물을 기피할 수 있었던, 그러니까 수입을 금지할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가 네. 저희가 한국 정부가 거기서 승소했기 때문이거든요. 그리고 현재까지도 한 10개 이상 되는 국가들이 수산물 수입을 여전히 금지하고 있어요. 네. 예를 들어서 뭐 오염수 방류 안전하다고 백업하고 있는 미국 정부 같은 경우도 그 원전 사고 이후에 지난 10년 동안 후쿠시마산 농수산물 수입을 일체 하지 않았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이제 정치적인 여러 이유들로 이제 좀 뭐 없애는 국가들도 많지만 여전히 한국을 포함해서 10개 이상의 국가들이 수입 금지를 하고 있고, 당시에 그 국제 원자력 기구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WTO에 직접 서한을 보내면서 일본이 국제적으로도 최고 수준의 식품 기준을 확립하고 있다. 그리고 오염수가 방출돼도 해양이 워낙 물이 많고 희석이 되기 때문에 안전하다. 이렇게 일본 정부에 이제 손을 들어주고 있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에서
오염수가 방류되면 그 해양의, 그러니까 물의 안전을 입증할 수가 없고, 네. 그런데 그렇게 오염이 된 물에 살고 있는 생선의 물고기의 안전을 어떻게 우리가 믿을 수가 있냐. 그런 논리로 승소했었던.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는 이미 후쿠시마 오염수가 해양에 미치는 게 영향이 위험하다라는 것을 네. 국제기구를 통해서 입증한 바가 있는 거죠. 정말 소중한 선례인 것 같은데요. 이러한 방식으로 같은 방법으로 국제법을 통해 가지고 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를 좀 대응할 수 있을까요? 그린피스가 사실 네. 유일하게 그 주장하고 있는 요구사항이죠. 국제법적인 권리를 가장 많이 가진 한국에서 국제법을 활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네. 인접국의 권한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유엔 해양 법약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과 일본을 포함해서 이제 168개 국가가 그 비준한 법약이에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국가가 가장 오랜 시간 협의해서 만들어내고 비준한 것이 바로 이 유엔 해양 법약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많은 국가들의 그 해양 안전이 중요하다는 의미이기도 하죠. 그래서 가장 권위 있는 국제법으로 알려져 있는데 여기서는 사전 예방의 원칙이라는 걸 강조해요. 그러니까 이게 해양에 어떤 물질을 방출할 때 그 방출이 어떤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환경 보호를 위해서 사전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제해양법 재판소는 이 유엔 해양법 협약에서 이제 중요하게 강조하는 사전 예방 원칙에 따라서 사안이 긴급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잠정 조치라는 것을 명령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린피스가 요구하는 게 바로 이 국제해양법 재판소의 잠정 조치를 한국 정부가 요청해야 된다. 이게 이제 우리나라식으로 표현하자면 가처분 신청이거든요. 그러니까 안전하지 않고 위험한 행위가 벌어질 것이기 때문에 이거를 멈춰달라. 일단 언제까지? 막아달라. 네, 언제까지? 이게 안전하다는 것이 밝혀질 때까지. 그러면 우리는 이 잠정조치 명령을 통해서 일본 정부와 오염수의 안전성을 다툴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죠. 여태까지 한국 정부는 어떤 기회도 만들어내지 못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 그 잠정조치의 또 최대 이점은 앞서 말씀드린 WTO 수산물 분쟁에서도 그랬지만 이 비준을 하고 있는 많은 국가들이 있다고 했잖아요. 168개 이상의 국가들. 네. 이 국가들이 이 재판에 참여할 수 있어요. 제3자로. 그래서 나는 한국 정부의 입장에 동의해. 그러면 이제 그런 의사를 밝히면서 다수결의 원칙이라는 것이 있죠. 모든 국가가 공평하게 한 국가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무대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국제 무대로서 어떤 협업을 이룰 수 있다. 네, 그런 장점도 있는 거죠. 이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 문제는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다른 나라들은 오염수 방류를 막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나요? 대만이나 필리핀, 그리고 태평양 도서국가들, 중국, 러시아 이제 이렇게 다양한 국가들이 후쿠시마 오염수를 해양에 방류하는 것에 반대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태평양 도서국 포럼이라고 있어요. 태평양 연안에 있는 도서국가들이 이제 연마다 그리고 사실 상시적으로 그들의 안전과 안보와 이제 이런 문제를 논의하는 포럼인데 네. 이들의 활동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 일본 정부가 지난해 4월에도 오염수 방류 그 결정을 승인을 했을 때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반대 의사를 밝혔는데 그 이후에도 일본 정부에서 해양 방류 계획을 강행을 하니까 이 포럼에서 전 세계적으로 저명한 해양학자, 방사선 전문가들을 기용해서 패널을 구성했어요. 그리고 도쿄전력과 국제원자력기구가 내놓는 그 자료들마다 굉장히 그 객관적인 검증이 필요하고 논리적인 결격 사유가 많은 주장이 있거든요. 네, 그 입증되지 않은 내용을 마치 분석을 통해서 안전하다고 밝히는 것처럼 해놓은 부분들, 여기에 대해서 이제 반박 자료를 문서화하고 이거를 일본 정부나 국제원자력기구에 주기적으로 제출하면서 그 객관적인 방식으로 이들의 그 반대 이유를 근거화하고 있는 거죠. 그동안 한국 정부는 뭐 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는 한 게 없다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한국 정부는 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반대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지 않지만 한국 시민들은 또 적극적으로 하고 계시잖아요. 일본 정부의 오염수 해양 방류 승인 이후에 온라인상에서 여러 가지 행동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방류 결정이 되기 전에도 그렇고 된 후에도 사실은
이제 그간은 코로나라는 그 전염병이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시민분들이 이제 뭐 밖으로 나와서 어떤 반대 의사를 밝히는 게 쉽지 않다 보니 네. 평소보다 훨씬 더 그 온라인 상의 어떤 활동이 굉장히 중요해졌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는 뭐 보도 자료를 내거나 어떤 비폭력 직접 행동을 하거나 그럼 사진을 올리곤 하는데 이게 코로나로 인해서 시민분들이 목소리 낼 통로가 없겠다 해서 후쿠시마 오염수 그만이라는 해시태그 활동을 저희가 했었거든요. 네. 그리고 나서도 이제 시간이 좀 지나고 나중에 살펴보니 굉장히 많은 시민분들이 정말 창의적인 방식으로 그 후쿠시마 오염수 그만 해시태그를 꾸준히 지속해 주고 계셨더라고요. 여기에 더해서 7월 22일에 일본 정부가 그 오염수 방류 결정을 최종 내보냈을 때 트위터에서 슬로우 88 아이디를 사용하시는 분이 아직 그린피스도 활동하고 있다. 여기 서명해서 우리 힘을 모으자. 이제 이런 포스트를 올려주셨어요. 네. 근데 여기에 이제 3만 개가 넘는 리트윗이 이루어지면서 제가 듣기로는 실시간 검색어 1위에도 오르고 이런 화제성으로 인해서 이게 그 온라인에서도 시민분들이 여전히 목소리를 내주고 계시다라고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됐죠. 그래서 저희가 지금도 그린피스가 저희 인스타그램, 뭐 페이스북, 트위터 계정을 통해서 샵 후쿠시마 오염수 그만을 이제 캠페인을 진행을 하고 시민분들이 참여해주신 내용을 리그램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이거를 나중에 다 모아가지고 일본 정부와 한국 정부에 직접 전달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채널에서 바로 공지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 아직 참여 못하셨던 분들 보시고 참여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린피스는 앞으로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를 막기 위해 어떤 캠페인을 이어나갈 계획인가요? 우리가 앞으로 국제법적 권한을 가진 한국 정부가 그 권리를 행사하도록 요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게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당신들의 계획에 동의할 수 없소라고 명확하게 밝히는 게 중요한 거죠. 네. 그래서 올해 9월과 10월에 각각 뭐 국제원자력기구 혹은 국제해사기구 총회 이제 이렇게 굵직한 국제 행사 무대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린피스는 그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한국 정부가 국제사회에 우리 국제법적으로 대응할 것이다라는 명확한 입장을 밝힐 수 있도록 진행을 할 거고요. 사실상 지금 우리가 이 오염수를 막는 것은 역사를 바꾸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시민 여러분들이 이거 오염수 방류하면 어떡하지? 이거 못 막으면 어떡하지? 라고 걱정도 많으시겠지만 우리는 아직 오염수를 막을 시간이 남아있거든요. 네, 그리고 한국 정부가 왜 아무 일도 하지 않았는지 일단 물어야겠죠. 이런 활동들을 시민들의 분노, 시민들의 어떤 반대 의사, 시민들의 적극적인 함성을 저희가 그린피스를 통해서 한국 정부와 일본 정부에 전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좀 행사와 이벤트들을 많이 기획을 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힘을 모으면 분명히 막을 수 있다라는 부분을 꼭 같이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오염수 방류 저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하다. 네, 이렇게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오늘은 장마리 그린피스 기후에너지 캠페이너와 함께 오염수 해양 방류 승인 문제에 대해 이야기해 봤는데요. 그럼 방송 광고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을 위한 용기 있는 행동을 실천한 12명의 평범한 시민. 그 용기로 그린피스는 시작됐습니다. 그린피스는 정부와 기업의 후원을 받지 않습니다. 바로 여러분과 같은 개인의 후원과 참여로만 푸른 지구와 미래를 지켜왔습니다. 그린피스가 독립적인 행동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당신의 후원이 꼭 필요합니다. 그린피스의 독립성을 지켜주세요. 마리쌤 이제 거의 출연 횟수가 10번 가까이 되어가는 것 같은데 오늘 방송은 어떠셨나요? 그렇게 많이 나왔었는지 제가 기억이 안 나요. 거의 10번 나오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팟캐스트의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다양한 루트로 저희가 이 캠페인 소개를 드리잖아요. 네. 시민분들께도 그렇고 이제 많은 분들께 캠페인 설명을 드리는데 특히 저희 팟캐스트를 애청해 주시는 분들은 저희 활동을 너무나 지지해 주시는 분들이고 오랫동안 같이 이 팟캐스트를 통해서 만났던 분들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지 뭔가 좀 말도 더
자연스럽게 하는 것 같고 음. 그냥 목소리도 좀 더 자신 있어지는 것 같고 음. 네, 그래서 오늘이 11번째인지 모르겠는데 다음에도 좀 더 발전된 소식을 가지고 팟캐스트에 다시 오겠습니다. 네, 저는 오늘 방송이 굉장히 조금 드라이하다라고 느껴질 수도 있을 청취자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저희 이번에 후쿠시마 이슈에 대해서 조금 더 정돈되고, 그리고 이거에 대한 좀 진실이 무엇인지, 어떤 것이 문제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좀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좀 그렇게 느끼셨을 청취자분들이 있다라면 양해의 말씀을 부탁드리고, 그리고 두 번째로 얘기하고 싶은 거는 사실 그 층간소음 문제 같은 것도 결국 이웃이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그쵸. 뭐 관리사무소나 이런 데에서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결국 이웃에서 얼마나 피해를 받는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게 가장 중요한 만큼 우리나라도 인접국으로서 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좀 더 대응을 해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오늘 후쿠시마 오염수에 포함된 방사성 물질이 해수에 희석되더라도 그 총량은 유지된다라는 말씀이 가장 기억에 남는데요. 우리가 최고의 위기 관리는 예방이라고 하잖아요. 이 유엔 해양법 협약상의 사전 예방의 원칙을 지킬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오늘 끝까지 함께 해주신 청취자 여러분, 녹음 참여해주신 마리쌤, 한스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